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42일 만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석은 빈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단만 출석해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해 강제로 데려오기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보내왔습니다. 결국 재판 20분 만에 재판부가 걸석 재판 진행 여부를 내일 결정하겠다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걸석 재판을 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린 후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불가능하면 걸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선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 경력 31년 차인 조현권 변호사부터 6년 차 박승길 변호사까지 5명입니다. 국선 변호인들은 변호인단에 선임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번 보냈지만 한 번도 접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접견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좀 너무 갤리잖아요. 지난달 25일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은 이달 초 12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20여일 동안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일부 매체의 태블릿 PC 흠집 내기는 집요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JTBC가 입수 경위를 밝히고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맞다고 발표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주도한 데 이어 월간조선 편집장 문갑식 씨도 가세했습니다. 특히 태블릿 PC의 포렌식 보고서를 근거로 한 주장들은 악의적 접근이거나 보고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JTBC와 검찰이 태블릿 PC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들은 취재와 수사를 위해 태블릿 PC 안을 확인한 흔적일 뿐 새로운 내용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태블릿 PC에서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된 연설문이 처음 열린 때가 지난해 10월 18일이라는 억지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도 해당 연설문은 최 씨가 사전에 받아본 시점인 2014년 3월 27일에 태블릿 PC에 다운로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에 조작이 없었다며 증거 능력까지 재확인했지만 변 씨 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특검, 태블릿 PC 안의 연설문을 증거로 인정한 법원에 이어 국가수의 결론까지 나오면서 이런 주장들은 JTBC에 대한 분명한 명예훼손이자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인 행위였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JTBC는 검찰과 국가수 결론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왜곡된 태블릿 PC 조작서를 제기해온 개인이나 단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앞으로 제기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갑작스럽게 소개하면 좀 긴장되나요? 아니요, 어차피 순서는 돌아오잖아요. 아, 그렇군요. 자, 야스님. 안녕하세요, 야스입니다. 명종님. 안녕하세요, 이명종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박근혜 씨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예견됐던 거고요. 이 재판을 안 나옴으로써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사상 최대로 많이 배정됐다고 그러죠. 5명씩이나. 네. 국선 변호인들이 박근혜 씨를 만나지를 못한 상태로. 그래서 28일 다시 재판을 연다 그러는데 내일도 안 나오면 걸석 재판. 안 나온 상태로 재판하겠다. 요거거든요. 앞으로 특정한 시점 또는 어쩌면 영원히 박근혜 재판은 걸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걸석 재판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엄청 불리하죠. 재판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반성,
예. 두 번째, 초범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있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 양들의 침묵에 보면 한니발 렉터가 카트에 밀려서 질질 끌려 나오잖아요. 이 가면 쓰고. 그렇게라도 데리고 나오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장면이 생각이 안 나서 그림을 검색해봤는데 교도관들 하는 이야기가 데리고 나오기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 같으면 그런 형사범이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끌고 나올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사람들 왜 이렇게 순진해. 그냥 데리고 나오면 안 될까요? 원래 재판이라는 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되게 단순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검찰은 어떤 특정한 피의자,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수사를 해요. 그 수사한 결과가 사법부 재판장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야. 검찰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합당한 형량은 얼마라고 하는 게 구형이잖아. 그것을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고 니들이 좀 과했어 뭐 등등의 판단을 내린 뒤에 재판부 나름대로 합당한 형량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장에 안 나와.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이 사람의 입장을 들어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변명이라도 하라는 거잖아. 네. 지금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걸 이제 이름하여 정치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박근혜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고두고 이거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다라는 걸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전에도 그런 그 프레임을 갖고 움직이기는 했는데 그 프레임이 뭐냐 하면 탄핵을 당했잖아요. 탄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안 해요. 난 탄핵 안 당했어라고 지금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그냥 쭉 이어져서 3심 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돼도 나는 죄가 없어라고 계속 그렇게 인지부조화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구속 만료일 지나고 나서 그것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가 결정적인 데미지를 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바로 재판 거부했잖아요. 네. 좌파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황당한 뭔가로 자기를 얽어맸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풀어주기라도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던 변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연타로 맞았잖아요. 예. 탄핵을 안 당할 거야라고 했는데 탄핵당했고 또 나중에 구속당했고 그리고 구속이 연장돼 버렸고 이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멘붕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의 정신적으로 아노미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요 검찰이 국과수에 의뢰했던 태블릿 PC가 조작된 게 아니냐 요거에 대한 판단을 내렸나 보더라고요. 국과수가 수정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검찰은 증거로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무식한 주장을 했었죠. 이게 원래 압수 당시 없었던 파일이 계속 들어가 있다. 이게 검찰이 조작한 거다. 사실은 그 부팅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로그 파일을 검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정황이 지금 박근혜가 유죄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제가 집에서 가만히 뉴스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박근혜가 정말 나갔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코앞까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재판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래봤자 내일로 미뤄진 건데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만 산다. 네. 뭔가 내일 당장 닥쳐올 일도 오늘 계속 미루고 있는 이거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게 이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정치 투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의 머릿속에는 MH그룹 네.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투쟁들로 누군가가 나를 꺼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빼고는 맞아요. 재판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궐석 재판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하루를 뭘 하면서 보낼까요? 요즘은 책도 안 본다 그러고 영어 사전도 안 본다 그러고 뭘 까먹으셨네. TV도 안 본다는데. 우리 그 국정농단 게이트 할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분이 심취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내시면 돼요. 그럼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건가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재소자들의 물론 구치소 이야기인데 네. 재소자들의 리얼한 얘기가 나와요. 정말 그분 덕방 쓰시기 천만 다행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병우가 너무 핫해가지고 우병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병우가 실시간 라이브처럼
압수수색 영장 당하는 거 보셨어요? 그때 SBS가 검찰 수사관을 따라가요. 법원에서 나오던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요. 그때 우병우 표정이 정말 재밌더만요. 어땠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꼭 알아야 뉴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는 들었는데 화면을 못 봤어요. 표정이 되게 황당하고 예. 무슨 압수수색이요? 굉장히 당황한 게 보여요. 법원에 나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2명의 수사관이 우 전 수석을 덮칩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무슨 영장이죠? 휴대폰과 그리고 차량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과 차량이요? 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우병우 지금 2번째 빠져나갔죠. 네. 3번째는 빠져나가기 힘들 거다. 검찰 입장에서는 같은 검찰도 우병우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검찰이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쪽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벼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병우일 거예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말 것이냐. 청구되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중에 그 당시에 국정원 제2차장이 최윤수입니다. 최윤수는 우병우의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우병우에 의해서 사실상 국정원에 꽂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정치 담당하는 파트이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직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명호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석수 당시의 감찰관 그 뒷조사도 추명호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최윤수 패싱하고 직보한 게 아니라 2차장이면요, 사실상 공무원 직급을 떠나가지고 거의 뭐 장차관급이에요. 이 사람이 우병우를 만나서 맨날 직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끈앞풀인 추명호를 통해 가지고 우병우에게 그걸 직보하게 만들어줬던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병우가 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할 만큼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당사자들은 우병우 입장에서는 통신영장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수사받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핸드폰으로 기록이 남을 거고 통화 기록이 남을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통화를 했다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저의 통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누구와 얼마만큼 통화했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병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통화를 했다는 거 진짜 그 끝없는 자신감. 요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도 그런 논리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에게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선 그게 불법성이 없다고 쉴드 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겠어 생각했을 거고, 나중에는 쉴드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추명호든 최윤수든 두 사람이 전부 다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한테 정보를 올리게 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직책이 있을 그 당시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부지런하게 서로 통화를 하는 건 뭐 특별히 친했다든가 사랑하는 동기였다든가 뭐 그런 거가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전체 사건에서 서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병우가 전화가 한 대였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국정원 변호사 자살했다고 발표된 변호사. 그 변호사도 투지폰이 2개, 스마트폰 하나였다고 하니까 우병우는 뭐 최소 5대라고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최윤수 2차장의 와이프가 KBS 황수경 아나운서네요. 열린 음악회. 근데 이 우병우의 생각은 이래요. 페이스북에 우병우가 글을 쓰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바로 썼어요. 이렇게 썼네요. 오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압수를 당한 것이 황당했지만 어차피 죄가 없는 사람의 것을 압수수색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 휴대폰에 자료를 조작하여 임의로 넣을 것이 걱정되는군요. 마치 태블릿 PC 조작처럼 말입니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병우 본인 계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병우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올해 2017년도에 들었으면서 자기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속 여기에 페이스북에 자기의 생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예요. SNS를 정말 딱 목적에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때는 SNS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네. 그러다 보면 꼭 무리수를 두게 돼서 요즘에 웬만한 그 설화들은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SNS는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려봐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한테. 저도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SNS를 하려면 좋은 말만 해라. 그 좋은 말 외에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우병우 페이스북 아니에요. 패러디 계정입니다. 우병우 페이스북 계정은 진짜일까요? 제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최윤수 2차장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내리꽂았다.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무슨 뭐 인터넷 상거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2차장이 문체부에다가 청와대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리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가 하나이지 않고 둘이 돼 둘이지 않은 국정원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청와대가 있기나 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문체부에다 직접 내릴 정도면 국정원이란 존재가 이렇게 정책 결정하고 뭔가를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정보 수집 집단이고 스파이 집단인데 문체부에다 직접 명령을 내린다? 이거는 거의 뭐 청와대가 있기는 하되 유명무실한 청와대였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는요 청와대 거치지 말고 국정원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작되면 그래서 거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윤수가 부산 고검 차장을 지내다가 국정원 2차장으로 취임할 무렵 이게 2016년 2월 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이 청와대를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되는 방식이었어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가 문체부에 전달을 했는데 최윤수가 취임하던 그 2월부터는 문체부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정원에다가 명단을 보내요. 그러면 국정원이 얘 안 돼 해서 그 명단을 배제시키고 사업 이 사람들은 시켜줘 이런 거 있잖아. 지원금 같은 거 내려보낼 때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은 B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낸 명단은 K로 표시를 해서 관리를 했대요. 당시 이 업무를 했던 문체부 직원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일단은 신원조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 문체부 직원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이렇게 항명이라기에는 좀 약하지만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묵살 당하긴 했지만 그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지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게 불법적인 게 돼서 내가 처벌받을 거야 라는 위험성보다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어떤 달콤함이 더 컸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불법성이 희석이 되죠. 나한테 오는 이득으로 인해서 돈이 온다든지 지위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무시가 되는 게 사실은 통상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담당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바보죠. 원칙적으로 누가 처음부터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라는 걸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잖아요. 불법적인 걸 알고 있었다면. 그럼 그게 누구였을까? 뭐 조윤선이었을까? 그 문체부로만 가도 다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정말 바보들이어서 이렇게 시키면 영혼 없이 그냥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 B라고 표시된 문건, 국정원에서 직접 내려오는 K라는 표시된 문건이 두 라인이 쭉 내려온다고 봤을 때 이 문건들을 봤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청와대의 뜻이고 국정원의 뜻이야. 이건 어길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법인 거는 알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고요. 그 안에서 좀 고위직책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당근 때문에 그걸 따라갔을 거고요. 이게 뭐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데 뭐 이거 항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은. 대통령이 내렸다? 와,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렸는데 나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 말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오늘이요. 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방해받은 정황들을 증언했는데요. 우병우 당시 수석이 감찰권을 남용했고 형사처벌을 압박했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원래 이게 특별감찰관 개념이 어떤 쪽에 가까우냐면은 약간 공수처의 다른 버전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청와대의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가 공약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무실이 청와대 밖에 있었지. 그러다가 이석수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들이나 박근혜 측근들이 얼만큼 뭔가 불법적인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우병우 뒷조사란 표현이 그럴 거죠. 감찰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병우 감찰하다 보니까 드러난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괘씸한 새끼 그러면서 우병우가 이석수를 또 뒷조사하게 만들잖아요. 국정원 직원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감찰했던 내용들 중에 우병우 아들의 병역 그 보직 특혜 여기에 대해서 특혜가 맞다 뭐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네요. 우병우 아들 그 특혜의 디테일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핸들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코너링이 왜 이래? 핸들링. 죄송합니다. 그 코너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잦은 휴가, 근무 일수하고 휴가 일수하고 안 맞는 이상한 정황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병우 그 처가의 회사 이름 있잖아요. 정강. 이 정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하고 경찰 등이 제지를 했다라고 해요. 현재도 사법부에는 최소한 우병우의 라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의 소통령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주요 정보기관, 국정원과 검찰, 경찰 이런 데를 다 사실상 장악하는 상태. 민정수석이라는 사실상의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 모든 라인을 자기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부리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네. 지금 현재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분에 맞게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민심을 살피는 그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그게 변질이 되죠. 민심을 독점하는? 사찰하는 걸로 변경이 되죠. 네, 그렇지. 사찰 같은 걸 포함하고 모든 사법 권력들을 다 모아주는 뭐 이런 정도.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개념이 정말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랑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보통 검사 출신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재 민정수석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번에 왜 이명박 쪽에서 다스 문제네 뭐네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명박이 찾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종찬이라고 이명박 때 민정수석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비리는 없었냐? 그런 거예요. 우병우 같은 자들,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인 자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뒷조사해버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예. 우병우가 지킬 게 많아서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정강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와 가족들이 포함된 가족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횡령 때문에도 잡혀져 있는 게 많았는데 원래 처가의 회사 그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기흥에 있는 기흥 컨트리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비싼 그린피를 내는 골프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골프장에 속하는 거죠, 이 회사가. 이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몽준 등 재벌 출신들을 제외하고는요. 역대 공직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우병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게 뭐가 아쉽겠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킬 것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원래 우병우 집안 자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내 거였다면 상관없죠. 조금 뜯기더라도 여기까지만 이게 뜯기고 팔 한쪽 내주고 나머지는 몸통을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종의 대릴 사회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일찍 출세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그 장인어른 눈에 띄어가지고 이 발탁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남자로서의 어떤 좀 씁쓸함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병우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막 빠져나갔지만 자기 자신의 장모와 최순실과의 친분 관계. 우병우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는 라인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도 있지만 당신은 지금부터는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했다는 게 우병우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사법고시도 막 소년급제할 정도로 빨리 합격하고 그러면서 가장 동기 중에 빠르게 치고 나갔던 사람인데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사실 우병우의 출세 가도에 빨간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검사장을 달 인물로 인식이 되어 왔지만 검사장을 못 달고 다른 동기들한테 추월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를 잠깐 하죠. 한 1년 정도. 예. 그 사이에 우리 사이가 우리 재산 지켜주려고 대릴 사이로 데려왔던 저 사이가 우리 사이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50도 되기 전에 검찰을 나와버렸어. 네. 이런 낭패가 네. 있나 했는데 봤더니 박근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최순실을 김장자가 알게 된 놀라운 뭐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영한 수석 대 김기춘 비서실장 대 민정수석실로 우병우가 가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영한 수석은 그만두고 나중에 뭐 돌아가셨고요. 그 자리를 바로 우병우가 꿰차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실세, 숨어있는 최고의 권력 실세. 출세하고 싶은 자들은 다 나한테 와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국정원이든 어디든 간에 뭐 그런 겁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국정원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국정원이 검찰이 댓글 수사를 하기 한 달 전에 직원들의 대선 개입을 알았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국정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 댓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은 이미 대선 개입을 알았다는 의미는 아주 일부의 그 팀들만을 제외하고는 사실 비밀로 했다는 저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철저하게 칸막이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10년 넘게 국정원에 다니면서도 서로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남처럼 그래서 뭐 알고 보니 국정원 선배였다 뭐 이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게 언뜻 보면 물타기 기사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게 전체적인 국정원의 어떤 전체 조직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 일부의 책임이라고 물타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선 개입 자체가 원장선 그리고 그 대통령하고 이제 공모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검찰 수사 결과로는 국정원은 2013년 3월 진상 재확인 차원의 감찰을 통해 85명의 직원이 댓글 활동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1인당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60개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일일 평균 댓글 23건과 트위터글 62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검찰이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 한 달 전이었다고 그러고요. 그게 4월 18일이었습니다. 2013년. 그때 이제 그 최동국 검찰이 윤석열 수사팀장 등등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바로 그 팀이고요. 근데 대선 개입 수사팀 뒷조사를 해요, 또.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국정원이 아까 이석수와 우병우의 관계랑 똑같은 겁니다. 네. 국정원 수사하려고 하니까 또 국정원이 이 사람들 뒷조사하는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파견돼 있는 검사가 조부의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것도 문제 삼고요. 지시사항 중에는 건전 성향의 법조인으로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견도 남기고요. 아, 진짜 건전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오싹하게 들리는 거 처음이었어요, 진짜. 맹목적으로 총성할 자들을 네. 찾아라 이런 뜻이었겠죠. 똑같아요. 이명박 때 왜 고향도 우리 편 쪽으로 뽑아라 해서 호남 사람들 배제한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그 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깊이 봐야 되는데 건전이라는 단어는 70년대부터 청와대에서 사용한 그리고 국정원의 전신에서 사용한 단어예요. 건전가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는. 그런 것처럼 이게 70년대 박정희 3공화국 시절에 사법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보면은요. 탈탈 이런 것처럼 조부가 아니라 외조부까지 탈탈 털렸어요. 그래서 신원조회를 해서 거기에 통과된 사람만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 말이 지나고 90년대가 되면서 거의 완화가 됐는데 박정희 시절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전체를 다. 그거를 다시 도입해서 똑같은 자격 기준을 갖고 온 거죠. 2010년대에 이걸 갖고 와가지고 그 적용해서 자기들 옆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검사들로만 수사팀을 만들려고 했던 정황이고요. 이거 뭐 북한 특수공작원 뽑는 거랑 똑같네요. 아, 정강철 씨 네. 거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에 대해서 평가가 되게 재밌어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예전에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김진태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검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 검사는 또 자기 학교 후배야. 누구 검사는 운동권 출신이어서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를 쳤던 기억이 나고 연좌제 얘기를 잠깐만 좀 더 하면은 사실은요.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연좌제로만 따지면 박근혜만한 인물이 없어요. 최고의 빨갱이. 친일파에다가 빨갱이에다가
뭐 독재자는 빼놓고라도 박근혜도 배제를 시켜야 되죠. 국정원이 정말로 나라를 위한 조직이었다 그러면 격렬한 투쟁을 해야죠. 연좌제 개념으로. 빨갱이에 따르면 안 됩니다. 조부의 고향을 문제 삼고 막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요. 서울로 이사 오잖아요. 우리 고향 사람들. 예. 그러면 번적을 바꿔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번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번적을 바꿔서 신비님이 농구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전라도 아니란께요. 제 본적이 전라도거든요. 네. 전라도 해남군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말투는 경상도야. 나 서울말 아니에요? 본적을 바꾸는 건 내가 이제 가족들하고 관계가 쭉 있잖아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쭉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세대 분리를 하잖아요. 예. 세대 분리를 해서 따로 나오면 본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천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전은 없어져요. 그런데 현재는 대한민국의 본적은요. 공식 서류에는 지방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공식 서류에는 본적이다 대한민국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전형도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출신인지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사실상 알고 보면 쓸데없는 신사항 같은 거를 쓰지 마라. 저 같은 인재가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영호남 화합의 어떤 상징 같은. 이래 내 본관 안동이야. 해년마다 그쪽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중 친선을 위해서 중국에서 온 성씨니까. 그래요? 네. 어디 유씨예요? 제 조상이 유방이에요. 유방. 어머 부끄러워라. 유비 유방 그 한나라 시대. 한중 친선을 위한 그 성씨네요. 저희는. 뭐 얘기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전라도 사람들만의 비의식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병철이 전라도 사람들은 쓰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들리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전라도를 고립시켜가지고 예전에 왜 그 삼성 김용철 변호사 이런 삼성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 예. 뭔가 이 사람들의 자기들 입장에서 불법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배신의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광주 학생운동 기억나시죠? 배웠죠? 네,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배웠죠. 아 이거 나이들 많이 드셨네. 광주 학생운동 그리고 뭐 5.18 이런 것들이 살아오는 배경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생각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TK 쪽 출신인데 내가 좀 많이 배웠고 엄마 아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게 반동으로 이렇게 풀어지지만 반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의감,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의 생각이 사실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보면 언젠가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갈라치기 비슷한 거랬냐면은 조직폭력배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데. 아, 네, 무조건 전라도 사투리로 나오죠. 네. 사실은 부산에 가면 칠성파라고 있죠. 예, 유명하죠. 뭐 네. 21세기파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언론에서는 이제 강남의 뭐 3대 조직폭력배 해가지고 전라도 쪽 출신들로 만들어진 뭐 서방파 뭐 이런 거, 네. 양은이파, 다음에 오비파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라도니까 조직폭력배는 전라도가 최고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라도 이미지를 좀 깎아먹고. 그래서 이 폭력적인 사람들은 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캐릭터화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법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이제 지역 혐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굳이 폭력배를 하려면 표준말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사투리는 어느 지역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살다가 올라왔을 때 서울을 기준으로 경기도 북부에 사는 사람과 경기도 남부에 사는 사람의 억양 차이를 느꼈거든요. 정말 달라요. 근데 당사자들은 모르더라고요. 그 억양이 다르다는 걸. 그래서 아, 이쪽 그 서울에도 사투리라는 게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게 이렇게 보면 돼요. 강원도가 지금 유일하게 갈라진 도잖아요. 네. 북한과 남한이. 예. 그러니까 강원도 최북단에 가면 북한말하고 비슷하고요. 강원도 사시는 분들 말투가 사실은 북한말과 가깝고 강원도 남쪽 계시는 분들 말투가 경북 말투와 가깝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전북 정읍에 사는 친구는 거의 충청도 말이에요. 그런 식이죠. 예. 출생 지역 근데 어떻게 보면은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지역 출신 이런 건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3당 합당 뭐 그러다가 지금 현재 최소한 3당 합당 이전으로 지금 돌아왔다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발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서로 간의 차별, 역차별, 혐오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베에 가면 아직도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전라도 비하 홍어, 뭐 선상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가입은 못하고 간간히 들어가서 봅니다. 일베하셨어요? 자, 박근혜 정부 때에 우병우 그리고 최윤수, 추명호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국정농단의 조력자 이렇게 된 거고요.
우병우가 차에 타기 전에 압수수색 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보고 우병우는 조만간 구속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압수수색까지 해놓고요. 그런 얘기를 명정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원이 김관진의 임건빈에 풀어주고 있는데, 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우병우가 청와대에서 그렇게까지 요직에 있었는데 박근혜 라인과 이게 끊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몰랐다는 말 자체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김기춘도 잡혀있죠. 그래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고령인데다가 제가 봤을 땐 사실상 왕따일 것 같고, 우병우 정도의 라인이 판사나 검사들을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관진 석방에 대해서도 우병우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동양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우병우는 정말 쿨한 그런 자여서 동양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이 사람하고 뭔가 라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잖아요. 우병우를 잡아들여서 구속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가능성이요. A 판사가 있다고 칩시다. 영상 발부 판사인데 그 사람이 우병우랑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우병우가 구속되는 순간 제가 봤을 땐 끈이 떨어져요. 어마어마한 거액이나 뇌물을 받지 않고 뭔가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무슨 조직 있잖아요. 무슨 해 이런 것처럼. 사적인 그런 것들. 우병우가 구속되는 순간 그쪽 사법부에 있는 그런 라인들은 어느 정도 끈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신모 판사 같은 경우. 난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저도 누군지는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특히나 검찰 출신, 검사 출신들로 인해서 민정수석을 놨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찰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검찰과 사법부를 조직을 장악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쪽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정점을 찍은 게 우병우였죠. 우병우가 들어오면서 검찰과 사실은 그 국정원과 손을 잡으면서 사법부도 어느 정도 조직을 장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도주의 염려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밖으로 도망갈 이유도 없고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밀항을 한다든지 할 수도 없는 거고, 문제는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사실은 증거인멸의 길을 터주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피고인들 구속됐던 사람들이 행동책이나 어떤 말단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수뇌부거든요. 수뇌부를 그냥 풀어준다는 거는 그 조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하라는 어떤 신호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끈끈한 카르텔 이런 게 동양이니까 너랑 나랑 친해 이건 아닐 거예요. 비리로 엮였을 가능성도 높고, 그냥 단순하게 친목으로는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뭔가 비리로 연결돼 있으면 마지못해서라도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저는 뭔가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구조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단순히 증거인멸, 그러니까 김관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조직 체계 안에서의 증거인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림이 뭐 서류를 파쇄하고 증거 물품을 없애고 막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김관진을 중심으로 한 그 증거인멸이라는 건 일종의 말 맞추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 조사와 이게 구속 과정에서 10여일 넘는 구속 과정에서 이 몇 차례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충분히 숙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담당 변호사하고 이제 다시 스터디 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사건 그림 안에서 자신이 빠져나가려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관련 부하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증언만 맞춰도 사실 다시 구속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증거물을 없애는 그런 그 상황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 맞추는 것도 증거인멸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병우하고 최윤수하고 이렇게 통화한 것도 검찰이 잡아내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증거인멸이라는 말을 이렇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관련돼서 2명이 자살한 걸로 나오고 있는 그 2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고도의 증거인멸이에요. 증인이 사라지는 것. 예. 최고의 증거인멸이지. 그렇죠.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사라진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이쪽 검찰이나 적폐청산 TF 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사람들, 그건 증거를 제출했던 사람들.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이 거죠. 현재 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저 국정원과 관계된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의문의 죽음들을 당해와요. 그것이 자살이건 타살이건을 떠나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우병우도 구속해야 되지만 거기에 관련된 우병우에 관련된 검찰 내부의 조직들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시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증인들이 사라지면 안 돼요. 검찰 내의 검사 장급들이나 일반 검사, 특히 검사 장급들을 보면 우병우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밝혀지기도 했지만 그런 그 우병우에 충성했던 그 라인들을 다 털어야 돼요. 그래야 검찰 내부에서도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만약에 우병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우병우 핸드폰 압수수색한 거를 갖고 이게 구속영장까지 가서 구속 단계를 가지 못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아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 자리에서 버티기 힘들어질 정도로 뭔가 조작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해수부의 유골은폐 부분도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중요한 건 신비님이 말씀하셨죠. 민주주의 반대말은 관료주의. 예. 내부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무실에 어떤 조직에 드러나게 출세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놈이 누구 라인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직 장악 능력은 그 블랙리스트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제가 저쪽과 라인과 연결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도 그렇잖아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몇 달 전부터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사람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세월호 수습하는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검찰도 아마 정권이 막 수년 동안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쪽에 부역했던 자들이 꽤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드러난 사람들 뭐 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섞어내는 걸로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때 국정농단 때 우병우 라인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법무부 주요 요직 그리고 검찰의 주요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 예. 그 정도 되는 상태에서 검찰이 일부 검사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직 장악력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약간 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랑 연관이 없는 사람을 출연해서 뽑아서 자리에 앉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수사하는 데 있어갖고 특별수사팀 같은 데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중에는 그쪽 라인이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어색하지 않아요? 그 정보들이 다 우병우한테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빨리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우병우를 지금 구속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휴대폰을 압수를 못한 거예요. 압수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휴대폰 되고 이런 방식으로. 그 무병우를 현장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압수해서 휴대폰 뺏어가고 뭐 차량 뭐 압수하고 그러니까 수색하고 이런 거를 봤는데 무병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일부러 검찰이 카메라를 데리고 비밀 유지에서 방송사 하나 정도만 데리고 가서 직접 급습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방송사에는 없을까요? 불안한 거야 이게. 모두를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검찰 내부적으로는 아까 명정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누가 어떤 새끼가 끈아풀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밥그릇 전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검찰 내 분위기는. 살만하죠. 예.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새날 방송실에 아주 훌륭한 손님들 와 계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터뷰들이 바로 보통 사람, 일반인. 네. 유명하신 분들은 제가 막 천대해 오면 뭐하러 왔냐고 막 때리고 그래 짱돌로 조사버리고.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비님 목소리 오랜만에 들리네요. 그런가요? 일주일 빠졌습니다. 아드님 수능 잘 봤습니까? 예, 잘 봤다 하더라고요. 예. 국어만 떡치고. 표현이 더러워요 진짜. 떡을 치다니. 그 떡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훌륭한 글을 수능에다 대고 있어. 그래요? 다행이고요. 다음에 현종화님 나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현종화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왜 나오셨는지는 이따가 말씀하시고 다음에 송원재님. 예, 반갑습니다. 송원재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신비님. 예.
대체 이분들을 왜 모시고 오신 거예요? 저도 몰라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종환님부터 여기 나오신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시민의 눈 인천 대접주를 맡고 있는 현종화라고 합니다. 높으신 분이구나. 아, 그렇진 않고요. 예, 참고로 예전에 동학대 김구샘이 대접주였습니다. 아, 그랬지?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요번에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분개해서 12월 2일 날 이명박 구속 수사 촉구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열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자, 다음에 송원재님은요? 저는 일산 서구 접주를 맡고 있는 송원재라고 하는데요. 9월 23일경쯤 이제 신비님과 이제 몇몇 분들 동료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명박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챌린지 형식으로 이제 전국으로 퍼지는 이명박 구속 촉구 운동을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저희 일산 서구 회원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형님, 누님, 이거 어때요? 해볼까요? 근데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획을 해서 10월 9일 날 일산 서구를 시작으로, 그래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매주 토요일 일산 동구,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대구, 부산, 양산, 많은 지역에서 지금 퍼져나가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전 지역에서 이명박 구속 촉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점검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은 서울에서 한번 모여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법부의 판단이 많이 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우리들이 결의를 촉구를 하기를 바라는데, 이제 우리 시민 문화가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촉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추운 겨울날 모이신 시민들이 촉구만 하다 가면 너무 우리가 가엾고 불쌍하잖아요. 예, 그래서 즐기기 위해서 촛불 문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 긴장했습니다. 촛불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멱살을 끌고 나오더라. 예, 그렇죠. 근데 시민의 눈은 이제 투표 감시, 그렇죠. 그게 주 업무시잖아요. 이분들이 왜 이명박한테 이렇게 필이 꽂히셔가지고, 물론 이게 개념 없는 질문이라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근데 특별히 예. 시민의 눈이 나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이제 시민의 눈 새롭게 감시에서 참여로, 그동안 감시만 하던 단체에서 참여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우리 단체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범죄 행각 드러나고 있는 부분 중에 부정선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BBK 주가 조작이나 사자방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범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고형 해봤자 법원의 판단이겠지만은 한계가 지어지는 부분에 반해서 부정선거만큼은 커다란 중범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이상도 구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잡자면 이명박은 부정선거로 잡으면 거의 코하다, 이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수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데 시민의 눈이 원래 일기 활동이 그 부정선거 때문에 생긴 것들, 온갖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투표지 분류기 조작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강남 같은 경우 투표함 파손되는 행위. 뭐 최근에 이런 게 엄청나게 발생이 돼서 부정선거만큼은 눈으로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실은 부정선거는 헌법사범이고요. 4.19 부정선거일 때도 사형당했거든요. 추방당하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세대 간, 지역 간 분열시키는 게 부정선거거든요. 공무원들 동원해서. 이거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난 돈은 차후 문제다. 돈 꼼쳐 먹는 건 차후 문제고 이 사회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버리는 틀을 도난당하는 이런 범죄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사실 시민의 눈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민의 눈이 부정선거가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도 얘기했지만 부정선거가 검찰 수사가 저수지만 찾고 있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약간 소홀하다는데 그래서 이제 시민의 눈이 나설 수밖에 없는 고유의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피켓 챌린지를 처음 단장님이 제안하셨는데 송원재 단장님이 그때가 언제였죠? 9월 24일경쯤 이제 일산 동구 그렇죠.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서로 거론이 됐던 거죠. 그렇죠. 회원들이 이거 부정선거 그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단장님이 제안하셔서 최근에 보면 이 추운 날에도요. 시민들 반응이 장난 아니죠. 현장에서 챌린지 얘기 좀 해주시죠. 10월 9일 날 시작을 하고 10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이명박 구속 촉구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보일 때 물풍선 던지기가 그렇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가면을 쓴 사람이 물풍선을 맞는 퍼포먼스죠. 그러다가 11월이 넘으니까는 무척 추워졌어요. 올겨울이 무척 춥죠. 그래서 거리에서 행사를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많이들 오세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명도 받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물론 지나가다가 따끔한 일침을 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나라가 큰일 난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전단지를 꼭 손에 쥐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구기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다시 돌아오셔서 그 글을 보고 서명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몇 번 뵀어요. 시민들이 정서라는 거는 지금 이명박에 대한 어떤 죄과를 벗어나서 분노가 극에 달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죄과를 징벌해야 될 관이나 단체들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해는 합니다. 관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은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인정을 하나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죄상 범죄 특히 저희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만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조속히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2일 날 서초동 법원 앞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총장님께 이명박 구속 촉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수년간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거기는 뭐 개표 부정 이야기도 있지만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된 부정선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댓글 그 문제인데.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권이 교체가 됨으로써 사실은 우리의 우려는 사라진 셈인데 악의 근원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렇죠. 매듭 짓고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뭔가 선거가 이상하게 찝찝하게 그 진상규명이 안 된 채로 끝나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 몫을 이제 시민의 눈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반동이 시작된 거예요. 김관진은 풀려났고 수법부에 의해서. 그리고 뭐 다른 사건입니다만 최경환 같은 경우는 검찰에 출두 안 하겠답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가면 이제 저쪽 세력과 극심한 대치 상태로 가는 부분인데 이럴 때만큼은 시민들의 힘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이는 행사예요? 12월 2일 오후 3시에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제 다 모이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행사 제목을 첫 번째 촛불 문화제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단체 시민의 눈은 여러 이제 회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단장인 저 자체도 대학교 생활 때 한두 번의 어떤 학생운동 경험 외에는 전혀 사회운동 개념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우리 시민의 눈 회원님들이 80, 90%가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초빙하고 오시는 시민분들,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에게까지 부담을 드리는 거. 우리가 이명박 부속 촉구를 위해서 촛불을 들고 모이긴 했지만은 추운 겨울날 모이신 분들 구호 외치고 검찰총장님한테 촉구 서한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수분들을 초빙했어요. 물론 이제 저희 단체에서 초빙하는 분들이라 그렇게 유명한 가수분들은 아니지만 같이 대중가요도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분위기를 즐기고요. 그리고 법원 앞부터 강남역을 경유해서 학동 이명박 대통령 전 사저까지 행진을 할 계획입니다. 행진을 하면서 강남역 도로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 주장을 표현을 하고, 그런데 표현을 하는 방법도 기존 방법하고 좀 틀리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깃발이나 구호는 없이요. 각자 우리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자기가 작성해온 피켓을 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장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편하게 웃고 즐기면서 주변 시민들한테 우리 의사를 밝힐 예정이고요. 그리고 논현동 도착하면은 거기에 계신 우리 연대체, 줄을 잡자 특공대나 그 연대체들과 같이 모여서 이명박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질의서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줄 예정이고요. 받아갈까요? 물론 안 받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질의서를 준다는 거는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해서, 물론 시민들이 작성한 거지만은 시민들이 구속영장도 다음에는 청구를 할까 합니다. 2단계로. 상습적 의미로. 예, 그렇습니다. 사법권이 내는 구속영장 전에 우리 시민들이 만든 구속영장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처벌, 시민들이 명령이죠. 그러고도 처리가 안 된다면 이제 우리가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수지를 파헤쳐야죠. 돈이 거덜나면은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행사를 연속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운 겨울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행동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앞에 하고 이명박 사저 앞에서 한판 놀아보자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뭐 집에서 피켓도 만들어 오고.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 와서 한 4km 된다고 하죠? 그렇죠. 예, 4km 정도 됩니다. 강남 부자 동네 한번 걸어보고. 예, 맞습니다. 한번 놀아보자. 빡시게. 재밌겠네요. 예. 다음 주 12월 2일 토요일이에요? 예,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자, 근데 뭐 행사라는 게 숨만 쉬려고 해도요. 사실은 다 돈이에요. 생각해보면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눈 깜빡이는 것도 사실은 돈입니다.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충당하세요? 시민의 눈에서 뭐 재벌 이렇게 스폰서 안 해주나요? 눈은 뭐 단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회원들 참여를 지금 밀어주시고요. 요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모금함을 돌리고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후원을 받기는 할 건데요. 근데 뭐 그게 사실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오는가 보다 하는 거라서 지금 일단은 십시일반으로 사업단을 꾸리고 있는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돈을 모금을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뭐 길거리 버스킹 하시는 분한테도 소정의 출연료 같은 건 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이제 캐스팅을 하고 있고 최대한 뭐 많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 재미지게 정말 축제 같은 그런 문화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후원 계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후원을 좀 부탁드리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후원 계좌 좀 알려주세요. 한시적으로 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단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 계좌로 할 거고요. 1002-057-669697 예금주는 단장 이름인 송원재입니다. 그럼 그날 참여하면 뭐 재밌는 거 있어요? 뭐 하나 소개해 주시죠, 프로그램. 선전전을 준비하시는 분은 저희 광명 접주님이신데 일단 뭐 가수분들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 가수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이 오셔서 방송 댄스 같은 거, 약간의 이제 재롱잔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광명 피켓 챌린지 할 때 굉장히 노래 잘 부르시던 대단했죠. 그 가수분도 오실 거고요. 그리고 웃음 치료사 하시는 그런 분들이 레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이명박의 구속 촉구를 위한 개사된
무조건이야 뭐 이런 거 개사해서 율동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근데 다수체조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다수체조 다수체조 재밌죠. 예. 광명에서 할 때 다수체조 하는데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같이 따라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군사 독재 시대 때 만들었던 국민체조 그거를 그렇죠. 바꾼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릇이처럼 시민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다스야. 그건 이제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그거고요. 자, 어쨌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오후 3시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서초동 법원 앞입니다. 법원 앞. 예. 거기서 모여서 이명박 집 앞까지 간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문화제는 정확히 어떤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이명박 집 앞입니까? 아닙니다. 법원 앞에서 1시간 반 정도 3시부터 4시 반까지 그렇게 문화제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해서 학동에 한 6시 정도 도착을 하는 거로 해서 학동역. 예.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연대체들과 연대를 해서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까지 가는 건데, 물론 이제 막습니다. 거기 중간에. 그러면은 대표자 몇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질의서를 전달을 해야죠. 근데 한 2만 명 와버리면 직접 잡아다 경찰에 넘겨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예 집을 갖다가 삥 둘러가지고선 모든 걸 막아버리죠. 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한시도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늦출 수가 없겠다라는 효과를 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법원 앞에서 그 시위 자체가 가능한 건가요? 100m인가요? 떨어지면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정문화 법원하고 좌측에는 검찰청이고 우측에는 법원인데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분리대가 있고 그 앞에 사는 거예요. 중앙대로에서는 이제 힘들고요. 토요일 날이라 교통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서 저희가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회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희는 물론 이제 집회로 신고는 하지만 문화제입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들이 이명박을 생각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데 거기 모여서까지 짜증 분노를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뜻은 뜨겁지만 즐겁게 1시간 반 동안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피켓에 써서 손피켓을 만들어 오는 거 이게 재밌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짱돌 들고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비님이 짱돌을 너무 좋아하셨고 그 행사 때 시민 발언 때 뭐 이런 것도 마련을 해서 일반 시민들은 지금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또 유명하신 분이 오시면 뭐 잠깐 그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유동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그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명박을 잡아야 한다고. 사실 박근혜가 죄가 0이면 이명박의 죄는 100 정도 된다는 게 정설이고요. 이명박보다 훨씬 더 죄를 덜 지으신 분이 지금 감옥에 계셔서 정신형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명박은 아직 버젓이 외국도 갔다 오고 궁궐 같은 집에서 지금 배 따뜻하게 불리면서 아들한테 다스를 열심히 물려주고 있습니다. 가끔 테니스도 치고요. 자주 치죠? 자주 치죠. 이명박 그 출국할 때 출국하는 장면을 직접 하셨죠. 직접 생방송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을 안 받고 쑥 들어갈 줄 몰랐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현정 씨예요? 예. 근데 정말 안 들어올 줄 알고 굉장히 저는 이제 마음이 다급했었는데 그래서 새벽에 달려갔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김장하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눈치가 좀 보이긴 했는데 근데 다행히 들어와 갖고 제가 봤을 때도 시민들이 힘을 합치시면 반드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어떤 복장으로 오시든지 어떤 피켓을 들든지 뭐 어느 정당이 됐든 뭐 시민사회가 단체가 됐든 학생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면 애견을 데리고 오셔도 되고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명박 밑에서 고생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동물이 이명박 밑에서 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다 오셔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신다면 이명박 반드시 구속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지나보면 이명박이가 박근혜보다 더 미운 이유는 본인이 꼼쳐놓은 저수지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할 것 같은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당선시켜서 국가와 역사를 농락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짱돌로 머리부터 다리까지 조사버리고 싶을 정도의 미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그 얘기예요. 하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커서 또 어떤 놈 해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의 분노가 현장에서 장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촛불이라고 하는 게
시민의 어떤 평화로운 힘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바로 그 힘이거든요. 그래놓고 보니까 더 큰 놈이 뒤에가 더 칸이 있네. 이건요, 예를 들어 김관진을 풀어주는 것이 어떤 이유를 대도 적폐 세력들의 일종의 반동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판사가 어떤 연관이 있나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김관진 풀어? 그래, 우리 촛불하면 더 하지 뭐. 이렇게 또다시 어떤 반동이 일어나고.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AS 촛불? 예. 네, JS.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현장에 저때 한번 부천 피켓 챌린지 할 때 한번 갔는데 서명지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3개 중에 가장 서명을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이명박 구속. 예. 예, 그리고 이 2개의 서명지는요. 예. 전화번호를 안 써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구속 서명은 자기 전화번호를 쓰는데도 종이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만큼 이명박이 지금 국민들 저변에서부터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촛불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촛불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한 30만 원 모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이게 1차라는 건가요? 또 있나요? 지금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행사를 계획 중이고요. 추운 겨울에 이제 계속 이제 모이시는 시민분들이 그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모임으로 해서 그 수사 진행 사항이 좀 더 활발히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 저희 이제 시민의 눈 외에도 현재 이제 학동 쪽에는 쥐를 잡자 특공대나 미권수, 문펜 등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시민운동도 포함돼서요. 이명박 구속 촉구를 위한 범시민연합이라는 연대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역시 훌륭해. 예.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다 같이 이명박 구속 촉구를 학동, 법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도 이제 외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멀다고 오시기 힘들다고 그러지 마시고 지역에 보시면은 항상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그러면 그 동참하셔서 같이 주장하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네. 시작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역에서 시민의 눈이 아니더라도 피켓 챌린지를 하려면, 누구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요? 예, 해당 이제 지역을 담당하는 접주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해당 접주님들 연락처를 모르시게 되면은 제가 전국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로 해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거든요. 공개하십시오. 예, 공개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010-4972-0667입니다. 010-4972-0667입니다. 자, 연락하면 그럼 서명부랑 뭐 보내주시겠네요? 예, 당연하죠. 세트로. 보내드리고, 혼자서 힘드시다고 그러면 그 인근 지역의 시민의 회원들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화번호만 보니까 이명박을 잡는 사고를 치겠습니다. 4972. 그러네요. 0667. 이게 시민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시민의 눈 포함 모든 시민들의 힘이 지금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박근혜 끌어내렸으니까 좀 쉬자. 많이 쉬셨잖아요. 물건 파셨으면 AS 해주셔야죠. 이제는 이명박입니다. 이게 김관진이 풀려나서 이제 검찰의 입장이랄까 어떤 그 스케줄이 일정이 좀 딜레이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까지는 적폐청산하고 새로 정권 받긴 해. 내년부터는 새시로 이명박 박근혜 없는 하늘 아래 살고 싶습니다. 기분 좋네. 예, 기분 듣기만 해도 좋네. 알겠습니다. 자, 연말 연시에 우리 국민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이명박 구속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들이 직접 나섰을 때만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와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명박은 꼭 구속돼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코너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잦은 휴가, 근무 일수하고 휴가 일수하고 안 맞는 이상한 정황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병우 그 처가의 회사 이름 있잖아요. 정강. 이 정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하고 경찰 등이 제지를 했다라고 해요. 현재도 사법부에는 최소한 우병우의 라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의 소통령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주요 정보기관, 국정원과 검찰, 경찰 이런 데를 다 사실상 장악하는 상태. 민정수석이라는 사실상의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 모든 라인을 자기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부리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네. 지금 현재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분에 맞게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민심을 살피는 그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예.
나중에는 그게 변질이 되죠. 민실인물 독점하는 사찰하는 걸로 변경이 되죠. 네, 그렇지. 사찰 같은 걸 포함하고 모든 사법 권력들을 다 모아주는 뭐 이런 정도.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개념이 정말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랑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보통 검사 출신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재 민정수석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번에 왜 이명박 쪽에서 다스 문제네 뭐네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명박이 찾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종찬이라고 이명박 때 민정수석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비리는 없었냐? 그런 거예요. 우병우 같은 자들,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인 자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뒷조사해버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예. 우병우가 지킬 게 많아서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정강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와 가족들이 포함된 가족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횡령 때문에도 잡혀져 있는 게 많았는데 원래 처가의 회사, 그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기흥에 있는 기흥 컨트리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비싼 그린피를 내는 골프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골프장에 속하는 거죠, 이 회사가. 네. 이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몽준 등 재벌 출신들을 제외하고는요. 역대 공직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우병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게 뭐가 아쉽겠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킬 것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원래 우병우 집안 자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내 거였다면 상관없죠. 조금 뜯기더라도 여기까지만 이게 뜯기고 팔 한쪽 내주고 나머지는 몸통을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종의 대릴 사회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일찍 출세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그 장인어른 눈에 띄어가지고 이 발탁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남자로서의 어떤 좀 씁쓸함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병우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막 빠져나갔지만 자기 자신의 장모와 최순실과의 예. 친분관계. 예. 우병우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는 라인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네 안 했네도 지만 당신은 지금부터는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했다는 게 우병우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사법고시도 막 소년급제할 정도로 빨리 합격하고 그러면서 가장 동기 중에 빠르게 치고 나갔던 사람인데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사실 우병우의 출세 가도에 빨간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검사장을 달 인물로 인식이 되어 왔지만 검사장을 못 달고 다른 동기들한테 추월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를 잠깐 하죠. 한 1년 정도. 예. 그 사이에 우리 사이가 우리 재산 지켜주려고 대릴 사이로 데려왔던 저 사이가 우리 사이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50도 되기 전에 검찰을 나와버렸어. 네. 이런 낭패가 있나 네. 했는데 봤더니 박근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최순실을 김장자가 알게 된 놀라운 뭐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영한 수석 대 김기춘 비서실장 대 민정수석실로 우병우가 가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영한 수석은 그만두고 나중에 뭐 돌아가셨고요. 그 자리를 바로 우병우가 꿰차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실세, 숨어있는 최고의 권력 실세. 출세하고 싶은 자들은 다 나한테 와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국정원이든 어디든 간에 뭐 그런 겁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국정원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국정원이 검찰이 댓글 수사를 하기 한 달 전에 직원들의 대선 개입을 알았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국정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 댓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은 이미 대선 개입을 알았다는 의미는 아주 일부의 그 팀들만을 제외하고는 사실 비밀로 했다는 저는 의미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42일 만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석은 빈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단만 출석해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해 강제로 데려오기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보내왔습니다. 결국 재판 20분 만에 재판부가 벌석 재판 진행 여부를 내일 결정하겠다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석 재판을 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린 후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불가능하면 걸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선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 경력 31년 차인 조현권 변호사부터 6년 차 박승길 변호사까지 5명입니다. 국선 변호인들은 변호인단에 선임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번 보냈지만 한 번도 접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접견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좀 너무 갤리잖아요. 지난달 25일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은 이달 초 12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20여일 동안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일부 매체의 태블릿 PC 흠집 내기는 집요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JTBC가 입수 경위를 밝히고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맞다고 발표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주도한 데 이어 월간조선 편집장 문갑식 씨도 가세했습니다. 특히 태블릿 PC의 포렌식 보고서를 근거로 한 주장들은 악의적 접근이거나 보고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JTBC와 검찰이 태블릿 PC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들은 취재와 수사를 위해 태블릿 PC 안을 확인한 흔적일 뿐 새로운 내용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태블릿 PC에서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된 연설문이 처음 열린 때가 지난해 10월 18일이라는 억지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도 해당 연설문은 최 씨가 사전에 받아본 시점인 2014년 3월 27일에 태블릿 PC에 다운로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에 조작이 없었다며 증거 능력까지 재확인했지만 변 씨 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특검, 태블릿 PC 안의 연설문을 증거로 인정한 법원에 이어 국가수의 결론까지 나오면서 이런 주장들은 JTBC에 대한 분명한 명예훼손이자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인 행위였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JTBC는 검찰과 국가수 결론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왜곡된 태블릿 PC 조작서를 제기해온 개인이나 단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앞으로 제기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갑작스럽게 소개하면 좀 긴장되나요? 아니요, 어차피 순서는 돌아오잖아요. 아, 그렇군요. 자, 야스님. 안녕하세요, 야스입니다. 명종님. 안녕하세요, 이명종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박근혜 씨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예견됐던 거고요. 이 재판을 안 나옴으로써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사상 최대로 많이 배정됐다고 그러죠. 5명씩이나. 네. 국선 변호인들이 박근혜 씨를 만나지를 못한 상태로. 그래서 28일 다시 재판을 연다 그러는데 내일도 안 나오면 걸석 재판. 안 나온 상태로 재판하겠다. 요거거든요. 앞으로 특정한 시점 또는 어쩌면 영원히 박근혜 재판은 걸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걸석 재판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엄청 불리하죠. 재판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반성. 예. 두 번째, 초범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있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 양들의 침묵에 보면 한니발 렉터가 카트에 밀려서 질질 끌려 나오잖아요. 이 가면 쓰고. 그렇게라도 데리고 나. 수사관이 우전 수석을 덮칩니다. 그리고 우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영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영장이죠? 휴대폰과 그리고 차량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과 차량이요? 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특히 우전 수석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우병우 지금 두 번째 빠져나갔죠. 네.
세 번째는 빠져나가기 힘들 거다. 검찰 입장에서는 같은 검찰도 우병우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검찰이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쪽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벼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병우일 거예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말 것이냐. 청구되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중에 그 당시에 국정원 제2차장이 최윤수입니다. 최윤수는 우병우의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우병우에 의해서 사실상 국정원에 꽂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정치 담당하는 파트이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직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명호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석수 당시의 감찰관 그 뒷조사도 추명호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최윤수를 패싱하고 최윤수 패싱하고 직보한 게 아니라 2차장이면요, 사실상 공무원 직급을 떠나가지고 거의 뭐 장차관급이에요. 이 사람이 우병우를 만나서 맨날 직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끈앞풀인 추명호를 통해 가지고 우병우에게 그걸 직보하게 만들어줬던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병우가 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할 만큼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당사자들은 우병우 입장에서는 통신영장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수사받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핸드폰으로 기록이 남을 거고 통화 기록이 남을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통화를 했다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저의 통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누구와 얼마만큼 통화했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병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통화를 했다는 거 진짜 그 끝없는 자신감. 요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도 그런 논리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에게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선 그게 불법성이 없다고 쉴드 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겠어 생각했을 거고, 나중에는 쉴드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추명호든 최윤수든 두 사람이 전부 다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한테 정보를 올리게 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직책이 있을 그 당시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부지런하게 서로 통화를 하는 건 뭐 특별히 친했다든가 사랑하는 동기였다든가 뭐 그런 거가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전체 사건에서 서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병우가 전화가 한 대였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국정원 변호사 자살했다고 발표된 변호사. 그 변호사도 투지폰이 2개, 스마트폰 하나였다고 하니까 우병우는 뭐 최소 5대라고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최윤수 2차장의 와이프가 KBS 황수경 아나운서네요. 열린 음악회. 근데 이 우병우의 생각은 이래요. 페이스북에 우병우가 글을 쓰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바로 썼어요. 이렇게 썼네요. 오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압수를 당한 것이 황당했지만 어차피 죄가 없는 사람의 것을 압수수색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 휴대폰에 자료를 조작하여 임의로 넣을 것이 걱정되는군요. 마치 태블릿 PC 조작처럼 말입니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병우 본인 계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병우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올해 2017년도에 들었으면서 자기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속 여기에 페이스북에 자기의 생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예요. SNS를 정말 딱 목적에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때는 SNS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꼭 무리수를 두게 돼서 요즘에 웬만한 그 설화들은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SNS는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려봐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한테. 저도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SNS를 하려면 좋은 말만 해라. 그러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장면이 생각이 안 나서 그림을 검색해봤는데 교도관들 하는 이야기가 데리고 나오기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 같으면 그런 형사범이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끌고 나올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진해. 그냥 데리고 나오면 안 될까요? 원래 재판이라는 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되게 단순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검찰은 어떤 특정한 피의자,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수사를 해요. 그 수사한 결과가 사법부 재판장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야. 검찰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합당한 형량은 얼마라고 하는 게 구형이잖아. 그것을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고 니들이 좀 과했어 뭐 등등의 판단을 내린 뒤에 재판부 나름대로 합당한 형량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장에 안 나와.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이 사람의 입장을 들어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변명이라도 하라는 거잖아. 네. 지금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걸 이제 이름하여 정치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박근혜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고두고 이거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다라는 걸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전에도 그런 그 프레임을 갖고 움직이기는 했는데 그 프레임이 뭐냐 하면 탄핵을 당했잖아요. 탄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안 해요. 난 탄핵 안 당했어라고 지금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그냥 쭉 이어져서 3심 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돼도 나는 죄가 없어라고 계속 그렇게 인지부조화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구속 만료일 지나고 나서 그것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가 결정적인 데미지를 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바로 재판 거부했잖아요. 네. 좌파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황당한 뭔가로 자기를 얽어맸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풀어주기라도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던 변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연타로 맞았잖아요. 예. 탄핵을 안 당할 거야라고 했는데 탄핵당했고 또 나중에 구속당했고 그리고 구속이 연장돼 버렸고 이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멘붕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의 정신적으로 아노미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요 검찰이 국과수에 의뢰했던 태블릿 PC가 조작된 게 아니냐 요거에 대한 판단을 내렸나 보더라고요. 국과수가 수정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검찰은 증거로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무식한 주장을 했었죠. 이게 원래 압수 당시 없었던 파일이 계속 들어가 있다. 이게 검찰이 조작한 거다. 사실은 그 부팅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로그 파일을 검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정황이 지금 박근혜가 유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제가 집에서 가만히 뉴스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박근혜가 정말 나갔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코앞까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재판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래봤자 내일로 미뤄진 건데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만 산다. 네. 뭔가 내일 당장 닥쳐올 일도 오늘 계속 미루고 있는 이거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게 이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정치 투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의 머릿속에는 MH그룹 네.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투쟁들로 누군가가 나를 꺼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빼고는 맞아요. 재판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궐석 재판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하루를 뭘 하면서 보낼까요? 요즘은 책도 안 본다 그러고 영어 사전도 안 본다 그러고 뭘 까먹으셨네. TV도 안 본다는데. 우리 그 국정농단 게이트 할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분이 심취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내시면 돼요. 그럼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건가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재소자들의 물론 구치소 이야기인데 네. 재소자들의 리얼한 얘기가 나와요. 정말 그분 덕방 쓰시기 천만 다행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병우가 너무 핫해가지고 우병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병우가 실시간 라이브처럼 압수수색 영장 당하는 거 보셨어요? 그때 SBS가 검찰 수사관을 따라가요. 법원에서 나오던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요. 그때 우병우 표정이 정말 재밌더만요. 어땠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꼭 알아야 뉴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는 들었는데 화면을 못 봤어요. 표정이 되게 황당하고 네. 무슨 압수수색이요? 굉장히 당황한 게 보여요.
법원에 나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2명의 좋은 말 외에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우병우 페이스북 아니에요. 패러디 계정입니다. 우병우 페이스북 계정은 진짜일까요? 제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최윤수 2차장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내리꽂았다.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무슨 뭐 인터넷 상거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2차장이 문체부에다가 청와대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리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가 하나이지 않고 둘이 돼 둘이지 않은 국정원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청와대가 있기나 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문체부에다 직접 내릴 정도면 국정원이란 존재가 이렇게 정책 결정하고 뭔가를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정보 수집 집단이고 스파이 집단인데 문체부에다 직접 명령을 내린다? 이거는 거의 뭐 청와대가 있기는 하되 유명무실한 청와대였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는요 청와대 거치지 말고 국정원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작되면 그래서 거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윤수가 부산 고검 차장을 지내다가 국정원 2차장으로 취임할 무렵 이게 2016년 2월 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이 청와대를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되는 방식이었어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가 문체부에 전달을 했는데 최윤수가 취임하던 그 2월부터는 문체부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정원에다가 명단을 보내요. 그러면 국정원이 얘 안 돼 해서 그 명단을 배제시키고 사업 이 사람들은 시켜줘 이런 거 있잖아. 지원금 같은 거 내려보낼 때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은 B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낸 명단은 K로 표시를 해서 관리를 했대요. 당시 이 업무를 했던 문체부 직원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일단은 신원조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 문체부 직원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그 이렇게 항명이라기에는 좀 약하지만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묵살 당하긴 했지만 그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지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게 불법적인 게 돼서 내가 처벌받을 거야 라는 위험성보다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어떤 달콤함이 더 컸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불법성이 희석이 되죠. 나한테 오는 이득으로 인해서 돈이 온다든지 지위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무시가 되는 게 사실은 통상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담당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바보죠. 원칙적으로 누가 처음부터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라는 걸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잖아요. 불법적인 걸 알고 있었다면. 그럼 그게 누구였을까? 뭐 조윤선이었을까? 그 문체부로만 가도 다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정말 바보들이어서 이렇게 해 시키면 영혼 없이 그냥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 B라고 표시된 문건, 국정원에서 직접 내려오는 K라는 표시된 문건이 두 라인이 쭉 내려온다고 봤을 때 이 문건들을 봤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청와대의 뜻이고 국정원의 뜻이야 이건 어길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법인 거는 알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고요. 그 안에서 좀 고위직책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당근 때문에 그걸 따라갔을 거고요. 이게 뭐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데 뭐 이거 항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은. 대통령이 내렸다? 와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렸는데 나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 말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오늘이요. 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방해받은 정황들을 증언했는데요. 우병우 당시 수석이 감찰권을 남용했고 형사처벌을 압박했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원래 이게 특별감찰관 개념이 어떤 쪽에 가까우냐면은 약간 공수처의 다른 버전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청와대의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가 공약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무실이. 청와대 밖에 있었지. 그러다가 이석수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들이나 박근혜 측근들이 얼만큼 뭔가 불법적인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우병우 뒷조사라는 표현이 그럴 거죠. 감찰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병우 감찰하다 보니까 드러난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괘씸한 새끼 그러면서
우병우가 이석수를 또 뒷조사하게 만들잖아요. 국정원 네. 직원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감찰했던 내용들 중에 우병우 아들의 병역 그 보직 특혜 여기에 대해서 특혜가 맞다. 뭐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네요. 우병우 아들 그 특혜의 디테일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핸들링이 좋았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커너링이 왜 이래? 핸들링.